네,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장 최강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화면이 아유, 이게 빈자리가 화면이 아직 안 나오는데 나오나요? 네네,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하고 전반적인 접속 조정 중이기 때문에 접속 조정이 끝나자마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는 것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신 이제 저희가 줌으로 하려고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접속을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한 석 달 동안 연구진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이 내년도 정세 전망을 준비하였고, 오늘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23년은 좀 22년에 비해서 조금 갈등이 줄어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 상황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약간은 완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다방면에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모습은 지속돼 왔고, 이러한 추세는 24년에도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23년을 예측하면서 북한에 과연 그 핵실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항상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이 틀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4년도의 전반적인 정세를 예측해 보면은 저희가 주제로 잡은 것이 연대 결성으로 했습니다. 즉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 세력 간에 서로 연대를 확장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물밑에서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고민을 할 것이고, 또한 어떤 국가들은 그러한 연대 결성을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이 아마 내년도 정세 전망에서의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대라는 것이 과거의 동맹과는 좀 달리 이 어떤 그 like-minded country들끼리 모인다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좀 차이가 있고, 이 포괄적인 연대를 결성하기보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그 네트워크의 형성,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속될 것이고 강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은 각국의 강대 주요국들의 움직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연대가 포괄적인 연대가 아니라 굉장히 소규모 소다자적인 연대 결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우리는 미국, 영국, 호주, 어커스가 발족되는 것을 보아왔고 올해는 한미일이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소규모 다자 협력체의 계속적인 추진과 아마 새로운 등장은 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연대에서의 중심적인 것은 민주주의 세력 대 권위주의 세력 간의 경쟁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협력 국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점이 되고 상대방을 견제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볼 적에 이 22년이나 23년 상황에서의 어떤 큰 갈등이라기보다는 갈등을 관리하긴 하되 그 밑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연대 결성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군사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확산되면서 제방면에 있어서의 서로의 경쟁적인 그러한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주요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또한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우리의 직접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북한 어떠한 도발을 강행할 것인가가 아마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에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공급망 재평 과정에서의 일단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연구진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내년 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무엇인가 좀 성공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상전은 아니다 할지라도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이용한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격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대만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라이칭터 지금 그 민진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은 2022년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 당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볼 적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오늘 뭐 아침에 지금 ICBM을 발사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전략 도발의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경향 트렌드를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로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연대 결성 차원에서 볼 적에 공급망 재편 과정이라든가 첨단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쟁 거기서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지역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진들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동북아 지역 상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실장이신 차두현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을 평가를 해볼 때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이 기억할 만한 이 이벤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고요. 또 이를 통한 이 한미일 간의 삼국 그 안보 협력 가능성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듯이 한미일 안보 협력 이후에 북러 밀착이 이루어졌고 또 북중러 이제 연대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선호가 좀 뒤바뀐 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이 당시에 미국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미 북러 관계 그다음에 북중 관계는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회복되고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나타났죠. 북한이 계속해서 이 미사일 발사를 엄연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 안보리에서 이 대북 제재 결의 격상은커녕 비난 결의안도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받쳐주기 시작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러 밀착을 자극한 요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맞서서 항상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한일 관계라는 약한 고리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던 이 한미일 협력이 윤석열 정부 결단으로 인해서 금년에 한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안보 협력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고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있은 이후에 아마 이런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구도에 대항하는 북중러 구도를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려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이 김정은 정권의 계산이 이 9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2024년에도 초반에는 이런 이 북러 밀착 그리고 북중러 연대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북러 밀착을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뭐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일단은 2번이나 그 앞에 실패를 했지만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용성이 주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효과 이외에도 상징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라도 더더욱 북중러 협력에 매달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중에 북중러 관계가 직접적인 군사협력으로 발전되는 데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게 상징적인 측면에서 2024년이 되면 아마 북중러 간의 동해에서의 이 합동 훈련 같은 형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북한이 이 각종 도발에 조금 더 대담해질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북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도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ICBM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일정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2024년이 돼서 금년에 비해서 ICBM이라든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꽤 임팩트 있는 다시 말해서 이 ICBM에서의 기술적인 진보, 재진입 능력을 과시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얘기한 소위 전술핵 능력이죠. 전술핵 능력 확보를 과시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에 더해서 SLBM 실험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북한은 적어도 전술핵 능력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이걸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북한의 행태는 어떻게 저희가 보면 2017년의 데자비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2017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가 됐다가 그 다음에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던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2017년에 일정하게 한반도 쪽에 긴장을 고조를 시킨 이후에 그 트럼프가 복귀를 하든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기를 맞이하든 간에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다시 조성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북한의 행태라는 것은 이 한반도에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걸 의미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러 연대구도 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을 부담이 아니라 일종의 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ICBM 능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제를 가하려고 하겠지만 북한의 전술핵 능력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산으로 그 인식을 하고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하는 대신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창출하냐면 결국 보장의 딜레마입니다. 그 금년에 이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입각해서 이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 다시 말해 NCG라는 협의 장치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정말 신뢰할 만한 한국인들이 보기에 미국은 정말 북한이 핵위협을 가할 때 단순히 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대응을 해주겠구나.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을 했을 때는 미국의 핵보복이 있을 것이란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조치를 취해 주겠구나. 이런 믿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에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죠. 과연 이것을 2024년에 미국이 얼마만큼 약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 될 때는 한국 내에서 또 한 번 그 자체 핵 보유를 비롯한 이 보장의 딜레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이제는 기존의 워싱턴 선언을 뛰어넘는 북한이 계속 핵 위협을 계속할 경우 기존의 워싱턴 선언을 뛰어넘는 더욱 실물적인 확장 억제 조치들 뭐 더 나아가서는 전술핵의 임시라든가 상시 재배치를 위한 준비까지도 거론돼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내년에 각국의 국내 정치적 변수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이 위기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 변수 문제가 있고요. 이 내년에 또 대만에서도 대선이 있죠. 이 대만 대선을 전후해서 대만 독립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로 불거질 경우에 양안 관계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안 관계 긴장이 높아졌을 때 북한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먼저 이 전체적인 동북아시아적인 긴장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수준의 도발을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높아졌을 때 이걸 이용을 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된다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전략 도발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이 국지 도발 또는 재래식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내년 정세 판단에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명현 박사가 북한의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북한 부분을 맡은 고명현입니다. 첫째, 일단 2023년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번 저희 보고서에 주자기도 한 연대결성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23년에 연대결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이고요. 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렁에 빠져 있고 그리고 북한은 동시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탈피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9월 13일에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있었던 푸틴과 그리고 북한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연대를 통한 그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려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발 측면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2023년은 조용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착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도발의 빈도가 약간 반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거는 2022년이 북한 입장에서는 특별한 특히 꺾이는 해라는 5년과 10년 주기로 꺾이는 해였기 때문에 특히 더 도발이 많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기저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은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은 작년에 이어 새로운 ICBM을 공개를 했고요. 화성 18 그리고 화성 18형의 위협성은 바로 이 ICBM은 이제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은 이 위협의 고도화 측면에 있어서 뭐 두 번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11월에 그 군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선 새로운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도 공개를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우주 발사체인 천리마 1호 또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새로운 잠수함인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인 김군호 영호함을 진수한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 새로운 그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인 이 SLC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과 그리고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북한이 2021년 발표했던 무기 개발 로드맵에서 남아 있는 이 새로운 전략 무기는 이제 다탄두 각계목 목표 제도리 미사일과 그리고 다른 그걸 가지신 ICBM 그리고 잠수함에 배치할 수 있는 중형 SLBM 그리고 초대한 핵탄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그 도발 위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북중러 연대 효과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위해서 2월에 있었던 북한 ICBM 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을 무산시킨 바 있고요. 그리고 5월에도 북한의 군사위성 실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호했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7월에 있었던 그 죄송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 북한의 7월 정상적 기념행사의 대규모 대회담 파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감을 얻는 북한은 그리고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는 민간 분야에서의 단절도 포함해 있어서 더욱더 북한이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자세를 더욱더 뚜렷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이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등극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여기서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는 북한이 중국과 런대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국가와 동급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사실을 기정사실을 하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통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에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까지 그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모든 게 사실 핵 보유에 기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게 아닌 그 북중러 연대를 통한 이 핵 보유국 인정, 우회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챕터의 제목이 북한의 올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올인 전략은 모든 게 북한의 핵 보유에 올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북중러 연대에 올인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에 있어서 이러한 그 북한의 전략이 유효할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 방금 원장님과 그리고 차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은 더더욱 더 2024년에 들어서 북중러 연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의 그 의도대로 다른 두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중러 연대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시 됩니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이 북중러 연대에서 살짝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정황상 증거는 2020년 내내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일대 여기는 구조적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둘 다 지금 내부적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서로 관계 개선을 할 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부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그리고 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에 나서 있어가지고 지금 경쟁자인 트럼프의 추격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동기가 더욱더 강력합니다.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의 내부 경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중국 또한 외부 환경을 안정화시켜야 될 지금 동기가 뚜렷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보여진 게 바로 이 미중 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 개선 제스처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그리고 제넷 앨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저 두 장관의 방문은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인 APEC 회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서로 이제 정상회담을 가진 거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대단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의미심장한 결과가 바로 대만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 채널을 복원하려고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 채널 복원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관리 모드로 들어가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향후 이 가장 중국한테 핵심적인 사안인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충돌로 가지 않고 관계를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킨다.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겠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호는 북한한테는 지금 특히 북중러 연대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한테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한테 있어서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만 문제에 연계해가지고 전략적 활용성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북한 자체로서는 사실 중국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중국은 북한을 이제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북상을 막는 중요한 버퍼로서 전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한반도의 안정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북중러 연대를 북중러 연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도발을 더 강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북중러 연대 부분에 더 어떻게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서 연계된 게 바로 북한의 핵 보유 올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2024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딜레마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사실 2024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점은 언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러시아 입장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연대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나토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게 확실시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과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과 척을 지는 것은 러시아한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북한과 러시아가 보여준 서로 가까워지는 밀접하는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 어떻게 보면 거래성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더욱더 북중러 연대는커녕 북중로에서 더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딜레마가 2024년에 점점 부각이 되겠지만 북한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 대선과 그리고 미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은 그 경우에는 북한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북중러 연대에 올인했던 그런 접근에서 반대로
기존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 있는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도발 그리고 대화 사이클로 복귀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런 식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 경우 그리고 북한이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부진할 경우에는 또 다른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선에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가시화될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예전에서처럼 더 중대한 도발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향후 있을 협상에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접근을 더욱더 강화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다른 북한한테 유리한 점은 지금 중국이 북한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그럼 지금 안정화시키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할 경우에는 2016년처럼 이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난처하고 공격하는 입장에 처하게 해가지고 도리어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거를 노려가지고 2024년에는 미 대선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밀접해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대 도발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있었던 아이스밴 도발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중대 도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도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7차 핵실험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걸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 이미 우리 한미 간에는 NCG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큰 가치를 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NCG는 지금 전술핵 재배치가 없는 NCG는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다들 그때 평가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가중화될수록 NCG는 더욱더 한국과 미국 간의 핵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공유가 되면서 사실 핵 공유만 없는 그런 사실상의 나토가 갖고 있는 MPG와 비슷한 체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북한의 도발에 맞춰가지고 한미 간의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고 특히 NCG를 적극 활용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중대 대북 도발을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발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해가지고요. 지금 고명현 박사가 말씀하신 미국 대선 그리고 그것이 갖는 영향 이것도 중요한 2024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이피터 박사께서 간단히 2024년 미국의 대내 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피터 박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하고 인도 태평양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피터리 박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1년 전부터 미국 대선 지지율을 예측하기는 힘든데 현재로서는 47대 43%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력 후보라고 보면 되고요. 무소속 후보는 지금 17%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되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년 한 3월쯤에 많은 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내년 3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 날이 잡혀 있고 그 바로 다음 3월 5일 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 슈퍼 튜스데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공천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의 연대에 대한 시각하고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썼던 이제 미국의 챕터 경우 바이든 정부 다음 한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연대에 대한 이제 선호하는 정책이 뭘까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G7의 확대에 대한 노력을 더 커질 것 같고 아마 그 새로운 연대 면에서는 그 수출 통제 그리고 국방 우주 협력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의 임기에 대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오크스, 쿼드, 네이토와 AP4 이런 연대에 대한 그 힘을 미국은 계속 이제 강화시키는 차원 외에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 연대에 대한 그 위험성이 많고 미국이 연대에 대한 의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호주 같은 경우도 오케스 파트너십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호주가 제안한 것만큼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미국과 그 연대 강화, 새로운 연대를 어, 이제 창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이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니면 그 질문을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그 다음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 부분에 대해서 그 답을 쓰신 전망을 쓰신 그 이동규 박사께 간단히 한 5분 정도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번 국제 정세 전망에서 중국 파트를 맡은 이동규입니다. 네, 간단하게 내년도 중국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우선 이제 대만 총통 선거인데요. 우선은 지금 지난주에 나온 그런 이제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국민당의 호유의 후보가 이제 거의 민주당의 이제 라이칭도 후보를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율 격차 거의 3% 조금 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총통 선거에서 정말 국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민진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국민당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만큼 이 대만 내에서 중국에게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 도발이나 경제적 강압 등의 그런 개입들이 높아질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대만 해역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서는 이 미중 간의 그런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뭐 대만 문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2023년 보면은 결국 이제 아까 저희 정세 전망의 주제가 연대 결성이고요. 중국이 그런 자국 중심의 연대를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후산 내전 등등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연대를 지역별로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중국이 이 중재에 대해서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제 아랍 국가나 이슬람 국가와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중동 지역에서 아랍이나 이슬람 국가들과 같은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 중심이 되는 그런 연대를 구축해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도 뭐 글로벌 사우스와의 그런 연대를 계속해서 확대해 왔는데, 예, 특히 올해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또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같은 다양한 글로벌 담론들을 중국이 제시했는데 이런 담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이고 또 원칙적인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도국이나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인데요. 특히 이제 중동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이런 협력체를 기반으로 해서 자국이 이제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국의 이런 기술 부분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중 경제가 심화되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등 이런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통해서 또 중국의 기술 발전을 좀 견제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이 화웨이가 일단 이 중국 반도체 회사인 SMIC가 생산한 그 7나노미터 반도체를 탑재한 그 맷 6.0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어떤 자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중국 정부는 더 이런 반도체 등과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이런 혁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 남미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공유하고 또 기술에 관련된 정책을 공유하고요. 또 관련돼서 사이버 교육이나 정책 교류, 아니면 혹시 뭐 차세대 네트워크 표준 등과 같은 이제 분야에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또 중국식의 그런 기술과 어떤 체제를 확산시킬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중국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해군 기지를 확대하고 또 각 지역에서 해상에서의 연합 군사 협력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이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되면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레암 해군 기지가 완성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에도 좀 배치될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이제 해외 해군 기지를 확대하면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넘어가지고 태평양 지역이라든지 인도양,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해군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이상진 교수님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원래 프리고진의 반란 진압 이후에 러시아 내 자유주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치 지형은 권위주의 체제로 강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권위주의 연대를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방과의 관계가 워낙 악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다국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다국주의 질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브릭스를 확대하거나 SCO의 회원국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지는 부분들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태 지역에서의 어떤 한중일 세 나라에 대한 것들을 에너지를 레버리지로 협력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일본과 한국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면서 협력의 어떤 방안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조금 주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측면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무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어떤 강대국도 혼자서는 모든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전후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에 지역 국가와의 어떻게든지 역할을 갖다가 조금 더 나름대로 역할을 확보하고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또 한반도의 문제에서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최강 원장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가 최소한의 병력 손실과 최대의 어떤 전쟁 성과를 갖다 얻기 위해서 전쟁 전후에 선거 대선 전후에 나름대로 어떤 공세를 취해서 소기 어떤 성과를 갖다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출하면서 나름대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나름대로 어떤 그 전쟁의 마무리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는 2025년 정도까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다른 서방과의 관계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변화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CTBT에 찬석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러시아와 함께 북한은 이제 그 CTBT에 반대를 했는데 러시아와 협력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러시아가 북핵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아마 이상준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핵 체제를 미국과 더불어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 확산이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부분의 고도화에서 역할은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 북전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을 고도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그런 크게 역할을 갖다가 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주 항공 분야에서 미국의 체제에 대항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우주 항공 분야에 적극적인 자기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 핵 개발보다는 이번에 보스토친이 우주 발사장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것처럼 미사일 발사나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북한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관련된 부분에 일정 부분 좀 역할을 갖다가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으로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두현 박사. 네. CTB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핵 확산을 막고 신규 이 핵 보유국들이 생겨나는 것을 다시 말해서 NPT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는데요. 그동안 EU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북한이 CTBT에 참여하고 비준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자체 CTBT를 이 CTBT 체제에 참가하는 걸 거부를 해왔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계속적으로 신형 탄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해야 될 이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그 의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2023년 한 해 중에도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그 징후도 노출이 됐고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이게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이제는 그 북한 핵실험이라는 것 자체에 그 이 거부권을 다시 말해 제재 결의나 비난 결의의 거부권 행사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도 이걸 감안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이 분석도 나왔는데요. 결국 최근에 북러 밀착에 북한이 고무가 돼서 그런 면에서 2024년에 충분히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그 핵실험을 적극 옹호하지는 않겠지만 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이 제기가 되는 안보리에 상정될 수 있는 제재 결의안을 막아주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24년에도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는 않겠지만은 했을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각종 결의안의 통과를 막아주는 역할은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도 아마 최근에 북러 밀착에 그런 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 내로 저희가 종료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명현 박사 뭐 북한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뭐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해서 첨언드리자면은 일단 그 러시아가 이번에 유엔에서의 그 CTBT 비준을 강조한 거는 사실 그 러시아 내부적인 행동과는 어떻게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러시아의 그 하원은 이 러시아가 예전에 했던 CTBT 조약의 그 비준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 CTBT 조인을 이제 어떻게 권고를 하고 동시에 자신들은 그 비준 자체를 철회를 했냐 이거에 대한 이 모순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이 러시아가 사실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 비슷하게 그 제시를 했지만 동시에 그 자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 레드라인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모순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합해서 봤을 때는 아직 러시아는 북한을 동급의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북중러 연대에 집중하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북한한테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과연 내년도 북한의 도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예상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때는 핵작대를 동원에 기초한 훈련 연습을 하겠다라는 우리의 발표가 있다라고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볼 적에 그 이후 아마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뭐 ICBM을 발사했듯이 그와 유사한 형태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형태의 전략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대비 그리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윤영관 이사장님께 맺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진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내년을 맞는 지금 순간에서 많이 참고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세계 세계 정치의 어떤 흐름이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리드해왔던 미국이 만들어온 그 질서에 대해서 이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란과 그 배후에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후티, 그다음에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세력들의 도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24년은 이러한 도전 세력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기세가 살아나고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릴지,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어떤 규범에 기반한 그런 질서를 끌고 나갈지 결정이 되는 결정적인 해가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활약과 또 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 전반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산 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간한 2023년 아산 국제 정세 전망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